자, 이제 오후 시작하겠습니다. 54번부터죠. 54번이 이제 금융론부터입니다. 자, 이 금융론의 54번은 지분금융, 부채금융. 자, 요런 개념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사실 정답 지문은 그게 아닌데요. 구별하기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구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은 잔금 비율은 저당 대출액에 대한 미상환된 원금의 비율을 말한다. 요거는 옳은 표현이죠. 다 못 갚은 남은 빚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금 비율 맞고요.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 위험은 차입자에게, 조기상환 위험은 대출자에게 부담이 되는 위험을 말한다. 모두 다 누구의 위험이요? 모두 다 대출자 위험이죠. 대출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꼬박꼬박 정해진 기간 동안 갚는 게 제일 좋습니다. 조기상환해도 별로고요. 채무불이행은 더더욱 안 좋은 거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지분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며 원칙적으로 비소구금융이다. 비소구가 뭐예요? 요구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주식 같은 데 투자하면은 혹시라도 망하더라도 요구할 수가 없죠. 근데 채권은 뭡니까? 채권은 그 남은 재산이라도 처분을 하게 되면은 채권을 갖고 있는 비율에 따라 남은 거라도 돌려받을 수 있죠. 그게 이제 소구금융이죠. 끝까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죠?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가장 중요한 차이. 지금 차이를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차이를 너무 알고 계시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자. 부채금융은 정해진 이자를 주는 거고요. 지분금융은 배당입니다. 수익에 따른 배당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예요. 그래서 이게 지분금융인지 부채금융인지 헷갈릴 때는 배당을 하는지 이자를 주는지 이거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행에 펀드 가입하죠. 펀드 가입하면은 배당을 해주나요? 정해진 이자 주나요? 배당이죠. 그건 뭐란 얘기예요? 지분금융이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배당을 해줘요? 이자 줘요? 배당을 해주죠. 그래서 주식이 대표적이고요. 부동산 쪽에서는 리츠, 신디케이션,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 이런 것이 모두 다 지분금융이죠. 근데 방금 펀드도 생각해 보면은 이게 뭘 주는 거예요? 이 배당해 주는 거죠. 이런 건 다 뭐라고요? 지분금융이에요. 그럼 이자를 주는 거는 채권이 대표적인 겁니다.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MBS가 대표적이에요. MBS나 ABS 이런 것이 이 부채금융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무슨 사채 하지 않습니까? 사채, 차입 이런 것들은 다 돈 빌린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뭘 주는 거예요? 이자 주는 거예요. 이자. 이런 것들은 부채금융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 신탁금융 이런 거 있어요. 신탁. 신탁금융이 뭔지 들어보셨나요? 신탁이 뭐예요? 맡기는 거죠. 부동산을 맡기면 그 증서를 줍니다. 맡김 증서. 그 증서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것을 신탁금융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무슨 금융? 부채금융. 자, 이렇게 요 정도는 좀 구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4번 지문은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더하면 1이 된다. 못 갚은 거 하고 갚은 거 하고 더하면 항상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부채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고 채권 발행이나 차입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소구금융이 원칙이죠. 끝까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55번은 다음은 저당 상환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요거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얘기 나오는 것은 늘 중요합니다. 이건 거의 해마다 출제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55번, 56번에 걸쳐, 그리고 57번에 걸쳐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거의 해마다 나온다라고 봐야 되고요. 특히 57번에 원리금 균등의 그 원금 상환분을 묻는 계산 문제 있죠. 이거는 올해는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작년에 원금 균등 상환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의 계산 문제가 출제될 차례입니다. 근데 이게 뭐 반드시 올해 출제된다고 제가 뭐 장담은 못하죠. 제가 무슨 도사 빤스를 입은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지만 작년에 원금 균등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10년 전에 원리금 균등이 출제됐거든요. 근데 그 전해에 원금 균등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딱 10년 만에 지금 이렇게 출제되는 것이어서 조금 신경을 쓰는데 말이 나온 김에 57번을 좀 더 볼까요? 57번. 자,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첫 해 원금 상환을 묻지 않습니까? 요거는 아주 간단히 풀 수 있죠. 저당 상수를 보면은 몇이라고 돼 있어요? 저당 상수는 0.1295라 돼 있나요? 0.1295. 자, 요 숫자를 대부액에다 곱하면은 원리금 균등액이 계산이 되죠. 근데 이자만큼을 빼야 원금 상환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 0.1295 안에는 이자보다 더 많은 만큼이 원금 상환분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자율이 지금 몇이에요? 이자율이 5%인가요? 이자율이 5%면 0.05인가요? 0.05. 자, 그러면 이게 0.1295하고 0.05 차이가 바로 뭘 뜻하는 거예요? 원금 상환율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 빼면 되니까 0.0795죠. 0.0795 이렇게 되고, 자, 요게 원금 상환율이에요. 첫 회 원금 상환율. 여기에다 뭘 곱하기만 하면 돼요? 3천만 원 그냥 곱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저당 상수에서 이자율을 뺀 후에 바로 뭘 곱한다고요? 대부액을 곱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출제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쉽죠? 저당 상수에서 이자율 빼서 바로 그냥 대부액을 곱하면 되니까. 그러면 자, 이게 35, 15, 39, 28, 372, 23이죠. 2385 순서만 찾으면 되죠. 2385는 1번이죠. 됐나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순서만, 이게 배열 순서만 맞추면은 정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최근 10년간 한 번도 이게 어긋난 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다 맞췄다니까요. 순서만 보고. 이게 금액이 2,850만 원인지, 2,385만 원인지, 238만 5천만 원인지 그거는 확인도 안 하고 배열 순서만 해서 맞췄어요, 다. 그러니까 아마도 원래 그렇게 될 겁니다. 다음에 자, 57번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럼 이제 55, 56 이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55번에 저당 상환에 관한 관련해서입니다. 옳은 것은 1번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최증식 상환 방식에 비해 차입자가 초기 부담을 적게 하므로 차입자의 융자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최증식 상환 방식이 가장 적게 납입하지 않습니까? 부담이 제일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틀렸죠,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이걸로 해결이 돼, 이 그림으로. 원리금 지불액이 제일 적은 게 최증식이죠. 부담이 제일 적습니다. 융자 기회가 이게 더 확대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고정이자율 저당 대부 방식에서 예상한 만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하면 대출기관의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는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예상한 만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거보다 이제 더 많이 인플레가 발생할 때는 이제 금융기관이 손해가 되는 거죠. 대출을 해준 쪽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발생했느냐 적게 발생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상 인플레보다 더 실제 인플레가 높다 이 소리는 인플레가 많이 발생했다 적게 발생했다. 예상보다 실제가 더 높게 발생했다는 것은 인플레가 많이 발생한 거예요, 적게 발생한 거예요? 많이 발생한 거죠. 예상보다 높게라 그랬잖아요. 예상 인플레보다 더 높게 인플레가 발생했다는 것은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많이 발생할수록 누가 손해라는 얘기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이거 예상 인플레율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이런 말이 나올 때 그걸 자꾸 비교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게 과연 많이 발생한 인플레냐 적게 발생한 인플레냐 이렇게 보면 간단하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예상은 얼마 했는데 실제는 더 높다라는 것은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대출자가 더 손해라는 얘기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다음에 가격 수준 조정 저당 방식은 인플레율에 따라 이자율을 변동시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방식이다. 자, 이건 아직 한 번도 출제되진 않았어요.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 자, 인플레가 발생하면 누가 손해 본다 그랬어 방금? 인플레가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누가 손해요? 대출자가 손해죠. 그럼 대출자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죠.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대출자의 대응 방식인데 하나는 가격수준 조정 저당이고 하나는 변동금리요.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이고요. 얘는 잔금을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잔금을 조정하느냐 이자율을 조정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변동금리에서는 뭐를 조정한다고요? 이자율을 조정하고요. 잔금을 조정한다 안 한다? 잔금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격수준 조정 저당은 이자율을 조정하지 않고 잔금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1억을 대출받아서 1년 동안 연 10%로 받았다면 1억을 연 10%로 대출받았다면 그래서 1년 후에 은행에 2천만 원을 납입을 하면 원리금 2천만 원의 원리금을 납입을 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10%는 뭐가 되는 거고 이자가 되는 거고 나머지 10%는 원금 상환이 되겠죠. 그럼 잔금이 얼마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잔금이 9천만 원 되는 게 정상이죠.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동안에 인플레가 20% 발생했다 그러면 인플레가 20% 발생했다 그러면 잔금 9천만 원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20%를 얹은 값이에요. 그러면 1.2를 곱해야 되겠죠. 20%를 얹은 값은 얼마가 돼요? 1억 800이 잔금이란 얘기예요. 돈 갖다 줬는데도 오히려 늘었죠. 인플레가 많이 발생할 때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1년간 인플레가 20% 발생해버렸기 때문에 이 가져온 돈이 얼마의 가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 때 뭐를 조정해서 잔금을 조정해서 올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가격수준 조정자당이에요. 대신 이자율은 바꾼다 안 바꾼다? 이자율은 요거는 그대로 둬야 되겠죠. 요거는 그대로 둡니다. 자, 근데 우리가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율 하죠. 요 인플레율이 더해져야 뭐가 되는 거예요? 명목이 되죠. 근데 인플레가 더해지지 않은 상태는 실질 이자율이죠. 여기 인플레가 더해져요? 안 더해져요? 인플레가 안 더해졌죠? 여기 인플레 안 더해지고 그대로죠. 이건 무슨 이자율? 실질 이자율. 그래서 가격수준 조정 저당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이라 그래요. 실질 이자율. 그리고 얘는 인플레가 많이 발생하면은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빚이 오히려 늘어버려요. 인플레가 많이 발생하면. 아직까지 이거는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인플레에 대응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뭐고요? 변동금리고요. 이런 가격수준 조정 저당이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최정식 상환 방식은 대출 초기에 상환액이 적기 때문에 대출 초기에 상환액이 적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죠. 이자도 미치지 못하면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이자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한다. 맞죠? 4번은 옳은 말이에요. 다음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이 상환됨에 따라 매기 원금 상환액 비중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매기 이자액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자, 이게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은 요거잖아요. 요거 일정하게 잡는 거. 저걸 머릿속에 그리면 되죠. 원금이 상환됨에 따라 매기 원금 상환액 비중은 점점 증가하죠. 원금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자는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일정한 원리금 지불액에서. 그래서 이자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원금 상환 비중은 점점 커진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5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56번은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의 경우 만기의 절반이 지나도록 원금의 절반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죠. 이건 3분의 2 정도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 조건의 경우 매 기간 상환한 원금의 크기는 일정하다. 이거는 원금의 크기는 일정하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은 요거 원리금 균등 이렇게 지불하는 것은 매 기간 지불하는 지불액이 일정한 것을 말하며 곧 맞고 그 크기는 저당 상수와 대부액의 곱으로 산정한다. 맞죠? 이것도.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일정한 것보다 초기에 저당 지불액이 더 크죠? 그래서 틀렸고요. 4번이 틀렸네요. 다음에 DTI 규제를 하는 경우 저당 기간 이자율이 동일하다면 원금 균등 상환 조건보다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의 대출 가능 금액이 커진다. 이 뭔 소리예요? DTI가 뭐예요? DTI는
대출 받는 사람의 연소득 수준에 따라서 대출해 주는 규모를 제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대출해 주는 규모가 그 부채 서비스액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원리금 지불액. 원리금 지불액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거를 40%로 규제하겠다 이 소리는 그 사람의 연소득의 40%까지만 원리금 지불하는 데 쓸 수 있도록 규제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근데 지금 여기 대출해 줄 당시의 원리금 지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이렇게 원리금 지불하는 거하고 이렇게 원리금 지불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많아요? 원금 균등 상환이 원리금 지불액이 더 많죠? 근데 지금 이렇게 대출 받았을 때의 대출 금액하고 이렇게 대출 받았을 때의 대출 금액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대출 받은 금액은 똑같은데 얘가 부담이 더 크죠? 그러면은 원금 균등으로 대출 받아버리면 이거를 오버할 수가 있어요. 원리금 균등으로는 요만큼만 계산하면 되니까 원금 균등으로 해버리면은 1억을 대출 받았는데도 그러면은 이게 오버가 돼버리면 1억 승인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 1억 승인이 안 떨어진다고. 그러면 대출 받는 금액을 낮춰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대출 받기 위해서는 원금 균등으로는 안 되고 원리금 균등으로 해야 더 많은 돈을 대출 받을 수 있다고요. 부담을 줄여야 더 많은 돈을 대출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두시라고요. 분명히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도 할 거 아니에요. 하면은 원금 균등으로 하실래요? 원리금 균등으로 하실래요? 그러면은 대출 많이 받고 싶으면 원리금 균등으로 할래요? 이렇게 해야 더 많이 대출 받는다고요. 그리고 기간은 더 최대한으로 길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더 많이 대출 받는 거죠. 왜? 길게 하면은 매달 내는 부담이 적어지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기간은 길게.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중에서는 원리금 균등으로 해야, 그래야 부담을 낮추어야 더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요. 됐나요? 네. 자, 그렇게 기억하면은 5번은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58번은 변동금리 나오고 있죠. 자, 1번에 변동이자율을 적용하는 융자는 대출자를 인플레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다. 맞죠? 이게 바로 변동금리가 대출자의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증가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니까요. 그 다음에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차입자는 변동금리가 유리하다. 머리가 장식이 아닌 다음에야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되면 바보같이 왜 변동금리로 이렇게 대출 받겠어요. 2번 틀렸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은 기준금리의 가산금리를 차감하여 결정되는 게 아니죠. 가산에서 결정되죠. 그러니까 변동금리는 무엇 더하기 무엇이다? 기준금리 더하기 가산금리다. 자, 여기서 얘가 코픽스 지수 같은 게 사용된다 그랬죠. 코픽스 지수. 이게 이제 일종의 가중평균 예금금리요. 가중평균 예금금리. 여러 가지 예금 상품을 가중평균한 거예요. 그것의 값이고요. 가산금리는 은행이 먹는 마진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의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가중평균 예금금리고요. 이 대출금리가 변한다면 뭐가 변해서 변하는 거예요? 가산금리가 변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금리가 변하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차감이 아니라 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고정금리 대출보다 변동금리 대출이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낮다. 자, 이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의 단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채무 불이행 위험이요. 지금 정부에서 주택연금 3종 세트에서도 나오듯이 40, 50대를 대상으로 이 주택연금은 60세가 넘어야 되잖아. 둘 중에 하나라도. 근데 40, 50대를 대상으로 사전 예약 제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변동금리로 돼 있는 거를 고정금리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고정금리로 바꾸면서 모기지론으로 바꾸는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그러면서 60세부터는 주택연금이 나오도록 사전에 예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변동금리니까 앞으로 금리 올라갈 것 같으면 이제 다음 달에 뭐 올린다 그런 말 하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면은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지니까 변동금리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그거예요. 차입자의 무슨 위험이 높다? 채무 불이행이 높다는 거예요. 됐나요? 다음에 5번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차입자의 소득에 대한 총부채 상환비율이 높을수록, 자, 총부채 상환비율이 높을수록이라는 얘기는 이걸 높게 할수록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지불하고 많이 쓸 수 있죠. 많이 쓸 수 있는 만큼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수요는 증가하는 거죠. 자, 결국 기억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DTI든 LTV든 요 숫자를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부동산의 유용성은 증가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59번이에요. 저당 유동화입니다. 저당 유동화는 저당 채권을 현금화하는 거죠. 저당 유동화라는 말이 나오면은 바로 이 유동화 구조를 생각하시고요. 유동화 구조.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2차 저당 시장이죠. 1차 저당 시장에서는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것이고요. 자, 근데 1번에 저당 채권의 매각을 통하여 1차 금융기관은, 자, 1차 금융기관이 원래 갖고 있던, 이제 여기서 형성된 채권을 갖고 있다가 누구한테 팔아요? 2차 금융기관에게 팔죠. 자, 그러면 이 채권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2차 금융기관한테 넘어가죠. 그러면은 여기 저당 차입자와 1차 금융기관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가, 채권자 채무, 이게 넘어가니까 이제 채무자가 여기 있고 채권자가 이쪽으로 갔죠. 그러면은 여기서 넘어가는 원리금을 누가 받게 되는 거예요? 2차 금융기관이 받죠. 그러면은 1차 금융기관들이 가지던 이자 수익이 없어지면서 누가 이자 수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2차 금융기관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은 줄어들겠죠. 그런데 여기서 원리금을 넘기는 것을 1차 금융기관이 패스해주는 역할은 해요. 심부름꾼 역할을 한다고요. 민법에서 무슨 역할? 사자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품값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품값이 바로 뭐예요? 수수료, 수수료. 그러니까 이자 수익은 줄고 수수료 수입은 늘어나고 그 뜻이에요. 됐나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이자 수익은 증가하고 수수료 수입이 감소한다. 반대로 돼 있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저당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저당 채권의 매각을 통한 현금화,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 2차 시장이죠. 이 2차 시장은 이 말이죠. 저당 채권 매각을 통한 현금화 및 저당 채권 집합을 근거로 하는 증권화를 포함하는 시장이다. 맞죠? 현금화는 여기서 이루어지고 이걸 채권 집합을 근거로 여기서 증권이 발행되지 않습니까? 증권화를 포함하는 시장이 2차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가 저당 유동화 증권을 매입하면 여기 투자자. 이 투자자가 MBS를 매입하면 이 말이죠. 그럼 저당권 또는 저당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보다 저당권 또는 저당 채권 이쪽에서 바로 올 수도 있죠. 이렇게 짧게 그린 이유가 여기서 이 저당 채권이 바로 이렇게 양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을 사는 것이 더 번잡스러워요? 저당 채권을 바로 사는 게 번잡스러워요? 증권을 사는 것보다 이 저당 채권을 바로 사는 게 번잡스럽습니다. 소유권이 이쪽으로 바로 넘어와 버리죠. 소유권이 바로 넘어오면은 혹시라도 얘가 안 갔거나 하면은 그 책임을 다 스스로 져야 되죠. 근데 증권의 형태면은 앞에서 차단해주는 역할을 앞에 발행자가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권이 훨씬 안전하고 또 유통시키기도 더 편해요. 증권은 덩치가 작기 때문에 다시 되팔기도 쉬워요. 근데 저당 채권은 1억짜리, 2억짜리 덩치가 크죠. 샀던 걸 다시 되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당 채권을 바로 매입을 하면은 불편한 점이 있는 만큼 수익률은 높아지고 대신 유통성 같은 거는 낮아지고 위험도 부담해야 되고 증권은 편리한 대신에 수익률은 좀 낮아지고 이런 이제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3번이 저당권 또는 저당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보다 유동성은 높고 증권의 경우는 안전한 장점은 있고 대신 뭐는 낮고 수익률은 낮고 증권이 됐나요? 그다음에 저당 유동화는 1차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제고시켜 BIS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저당 유동화를 통해서 1차 금융기관은 유동성을 높일 수 있죠.
그 재고시킨다는 게 높인다는 얘기죠. 유동성을 높여서 뭐를 유지할 수 있다. BIS 비율. BIS가 뭐예요?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말해요.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어요.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 그냥 BIS 비율 해요. 그냥 보통. 영어로 그냥 BIS 비율. 혹시 지금 계속 그 글을 읽는다는 핑계로 고개를 숙이고 조는 거 아니겠죠? 이 글을 읽을 때는 제일 확인할 수 없는 게 조는지 아니면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문제 마저 풀고요. 마저 풀고. 자, 5번은 저당 유동 할인. 저당권 또는 저당 채권을 유통시켜 현금화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1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이제 그 60번 MBB. 자, 요건데 자, 이게 말입니다. 그 이번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나왔는데 MBS를 구분을 하죠. MBB는 채권형, MPTS는 지분형, MPTB와 CMO는 혼합형이라고 하죠. 이게 혼합형인 이유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발행자가 갖지만 원리금 수취권은 누구한테 넘겨줘요? 투자자한테 넘겨주죠. 요거는 이제 모든 권리와 위험을 다 누가 갖고요? 발행자가 갖고요. 요거는 모든 권리와 위험을 투자자가 갖는데 요거는 소유권은 발행자가 갖지만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한테 넘겨준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발행자한테 이제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 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발투발발, 발투투투 뭐 이렇게도 해요. 근데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요거 빼고는 다 발행자가 갖고 있죠. 지금 그리고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B로 끝나고 O로 끝났죠. 여기 이제 본드, 채권이란 뜻이고요. obligations, 이것도 채권으로 번역할 수 있어. 채무, 채무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로만 구분한다면 요거를 채권형으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이거를 채권형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채권형이다. 원래는 무슨 형인데 혼합형이어서 이성격과 이성격을 모두 갖고 있잖아요. 이게 지분형이고. 근데 그런 이제 혼합형, 이제 중간 성격에 분류를 하지 않고 그냥 둘로만 나눈다면 얘도 굳이 나눈다면 무슨 형으로 나눌 수 있다? 채권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채권으로 번역되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혼합형인데 왜 채권이라 썼을까? 틀렸다 하지 마시고 다른 틀린 거를 더 보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구별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게 하나의 저당 채권 집합에서 만기가 다양하도록 분류한 거죠. 만기가 다양하도록. 그래서 만기가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다양하게 트렌치라 그러죠. 여러 개의 트렌치로 이렇게 발행을 하는 게 CMO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MBB를 위주로 물었어요. MBB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 저당을 담보로 하여 발행기관에 새로운 부채로 채권을 발행하는 유동화 방법을 말한다. 맞죠? 지금 이 발행자가 이걸 채권 집합을 뭐로 제공하고 이걸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갖고 있으면서 발행자가 갖고 있으면서 내 이런 거 갖고 있으니까 요거 믿고 돈 좀 빌려주라 해서 발행하는 게 뭐라고요? MBB라고. MBB. 자, 그렇게 해서 발행기관의 새로운 부채, 얘가 채무자가 되고 얘가 채권자가 되죠. MBB를 갖고 있는 쪽이 채권자, MBB를 발행한 쪽이 채무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채권 채무 관계는 별도죠. 채권 집합을 2차 금융기관이 갖고 있잖아요. 채권 집합의 소유권은 누구? 2차 금융기관. 그 소리는 뭐예요? 얘네들이 원리금을 넘기는 그 원리금을 받을 권리는 누구한테 있고요? 2차 금융기관한테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채권 채무 관계에서는 얘가 채권자니까. 근데 이 채권 집합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2차 금융기관. 그러면서 이걸 뭐로 제공하면서? 담보로 제공하면서 거기에 대한 돈을 빌리는 거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집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집을 갖고 계시고 그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2차 금융기관은 뭐를 담보로 제공하고 요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MBB 발행기관은 저당 차입자의 부채 서비스과 관련 없이, 저당 차입자가 여기에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지급액이죠. 여기에서의 원리금 지급액과 관련 없이 약정된 원리금을 MBB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원리금이 넘어오든 말든 얘는 갚아야 되는 거죠. 별개란 말이에요, 별개.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MBB 발행자가, 여기에요. 2차 금융예요. 발행자가 조기 상환 위험과 채무 불이행 위험을 부담하므로, 누가 조기 상환하는 거? 얘가 조기 상환하는 거예요. 차입자가 조기 상환을 하든, 차입자가 채무 불이행을 하든, 2차 금융기관이 그를 다 부담해야 돼요. 그러면서 얘는 얘한테 꼬박꼬박 돈을 줘야 돼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안전하죠?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MBB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낮게 돼요. 그래서 MBB 투자자는 다른 MBS에 비해 낮은 위험을 갖게 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이자만 지급되는 거예요. 안전한 만큼. 그 다음에 MBB 발행자의 대차 대조표에서는 이 발행자의 대차 대조표에서는 MBS 발행액만큼 저당 채권이 감소할까요? 이거 발행한 만큼 감소하는 거 아닙니다. 왜? 이거 누가 갖고 있으면서 2차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다 그랬죠. 이게 매각하는 게 아니고 갖고 있으니까 저당 채권 집합은 누구 거예요? 2차 금융기관 거니까 이거 감소하지 않죠. 감소하지 않고 그냥 담보로 제공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돈을 빌린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응하는 현금이 증가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건 MBB 얘기가 아니고 MPTS 얘기예요. MPTS. MPTS는 어떻게 합니까? 이 채권 집합을 얘네들한테 팔아버리잖아요. 얘네들한테 팔아버리니까 여기에서의 채권 대차 대조표에서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면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주택을 팔아서 돈 마련하는 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갖고 있던 채권 집합을 팔아서 마련하는 방식인 경우에는 MPTS. 이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방식은 MBB.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MBB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 위험의 부담이 없으므로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 위험은 없어요. MBB는. 맞죠? MBB는 이 둘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 아니에요. 지금 다들 졸고 있죠? 졸고 있다고요? 정말로. 2차 금융기관이 발행자고 얘가 이제 채무자고 얘가 채권자죠. 이건 MBB와 이쪽은 별개 관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조기 상환하더라도 얘는 조기 상환하면 안 되죠. 그래서 MBB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 위험의 부담이 없어요. 얘한테는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MPTS의 수명보다는 긴 것이 일반적이에요. MPTS는 조기 상환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빨리 넘겨버리면 얘도 빨리 넘겨줘버리니까 패스 해가지고 됐나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어려우면 패스하세요. 어려우면 패스. 다음에 61번은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 자산유동화 증권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 도입되었다. 이 말이 안 돼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 도입된 것은 MBS고요. ABS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그렇게 도입됐고요. 다음에 2번의 다계층 저당증권은 하나의 저당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해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을 말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이걸 다계층 저당 채권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다계층 저당 증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3번 주택저당담보부채권 MBB는 저당채권 이체증권 MPTS와 저당대출 자동이체채권 MPTB를 혼합한 성격의 주택저당증권이다. 누가 혼합한 성격이에요? MPTB가 혼합한 성격이죠. 그래서 지금 MBB와 MPTB가 바뀌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저당채권 이체증권 MPTS는 패스트루라 그랬죠.
이거는 저당 채권의 집합에 대한 채권적 성격의 주택 저당 증권이다. 채권적 성격이 아니라 지분 성격의 지분. 지분형이지 않습니까? MPTS는. MPTS는 지분형이죠. MBB가 채권적 성격이고요. 다음에 5번인가요? 다계층 저당 증권의 투자자는 저당 채권의 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면서 투자자가 소유권을 갖나요? 발행자가 소유권을 갖는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발행자가 갖습니다. MPTS만 이제 지분형으로서 모두 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틀렸어요. 발행자가 소유권을 가지면서 그 풀에 대해서 지분을 보유한다? 자, 이거는 MPTS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5번은 옳은 지문으로 바꾸려면 그 다계층 저당 증권 자리에 저당 채권 이체 증권 MPTS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자, 다음에 62번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죠. 자, 부동산 투자 회사법 규정이 또 개정이 돼서 특히 그 63번의 1번 지문이죠. 이게 개정된 내용이죠. 요거는 좀 더 주의를 하시고요. 62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련된 내용이다. 옳은 것은 다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만 고려하래요. 자, 1번에 회사의 설립에서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하고 5억 원 이상의 설립 자본금이 필요하며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날 때까지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인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틀린 것 같은데. 일단 발기 설립의 방법은 맞죠. 근데 5억 원 이상의 설립 자본금은 자기 관리만 5억이고 위탁 관리는 3억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뒷부분은 맞나요? 틀리나요? 예? 30% 이상,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인의 청약에 제공해야 한다.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공모거든요, 공모.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인의 청약에 제공한다. 이게 공모입니다, 공모. 공모 퍼센트는 맞아요, 100분의 30. 근데 기간이 틀렸어요, 기간이.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날 때까지가 아니고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6개월이에요. 6개월. 근데 공모는 2년입니다. 2년. 공모는 2년이에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 그래서 두 군데나 틀린 거예요. 두 군데나. 됐죠? 지금 뭐가 뭔지 지금 설립할 때는 설립자본금, 물론 발기 설립해야 되고요. 설립자본금과 최저자본금이 있죠. 설립자본금은 5억, 3억, 그 다음에 최저자본금은 70억, 50억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최저자본금을 언제까지 준비한다고요?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6개월 이내요. 자, 이게 최저자본금 준비기간하고 공모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요. 공모. 공모는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공모라 그러고, 요거는 원칙이 30% 이상 2년 이내, 2년 이내. 30% 이상 2년 이내 공모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예외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3호가 돼요. 3호.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3호가 돼요.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끼리는 3호 한다 그 3호가 아니고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끼리 개인들끼리 모집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일간지에 공고하고 절차를 거쳐서 일반인들로부터 모는 거고. 됐나요? 그 3호 하는 이유는 뭐예요? 3호 하는 이유는 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거 하고요. 구조조정. 하나는 주택 임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거예요. 두 군데 있어요. 두 가지. 임대주택으로 100분의 70 이상을 제공할 때
두 가지.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거하고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면은 3호가 돼요. 3호. 아는 사람들끼리 아름아름 할 수 있다고요. 됐나요? 자, 다음. 자, 그 해설지에 다 있죠? 해설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해설지 있죠. 다음에 2번. 자, 2번이 틀렸어요. 2번이 옳은 거예요. 매 분기 말 현재 총 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고 총 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이라야 되죠. 그 유가를 참 지우십시오. 그냥 증권 하세요, 증권. 예전에 이제 유가증권 했는데 뭐 증권이나 유가증권에 별 적은 없지만 이제 표현상 이제 증권 했어요, 증권 그냥. 부동산 관련 증권 이렇게. 부동산 관련 증권. 다음에 3번에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에서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 이거는 자기 관리만 100분의 30이죠. 위탁 관리의 경우에는 40%를 초과할 수 없고, 요 이제 구조조정은 여기는 없지만 구조조정은 제한이 없죠. 그다음에 합병은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기하고만 할 수 있어요.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위탁하고만 할 수 있고,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구조조정하고만 할 수 있어요. 같은 것끼리 할 수 있고요. 흡수 합병으로 해야 돼. 흡수. 그러니까 A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고 B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 이름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A 부동산 투자 회사로 하든 또는 B 부동산 투자 회사로 하든 이렇게 하지. C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하면서 합병할 수는 없다는 거야. 됐나요? 흡수 합병. 다음에 배당은 당해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이죠. 90 이상을 배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다음에 63번은 1번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금은 5억 이상, 이건 나왔죠. 위탁관리 및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의 설립자금은 3억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 전문인력 5인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맞죠? 이거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관리회사나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나 요건이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매 분기말 현재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현금으로 구성해야 한다. 70% 이상이 아니라 80% 이상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여기도 증권,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 자본의 2배 범위 내에서 차입 및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게 원칙적으로 맞죠? 저거는 이제 그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으면 10배까지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에 출자 가능한 현물에는 부동산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이 포함된다. 맞죠? 부동산만 되는 것은 아니죠. 다음에 64번은 자, 요거는 이제 시사적인 것이 있긴 한데요. 작년하고 조금 바뀐 게 있죠. 작년하고 바뀐 거는 부부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60세 이상이 넘으면 되죠. 만 60세 이상. 그래서 1번의 이용 자격은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이며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이어야 하나 주택의 합산가액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도 가능은 합니다. 다음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제도의 경우 고정금리가 적용되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 이론의 경우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이게 바뀌어있죠.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고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은 변동금리죠. 왜 그렇다 그랬어요?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암기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냥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연금은 누구 돈으로 대출해줘요? 지금 거의 이제 눈빛이 거의 풀렸어요. 그러니까 조용하더라도 그 분위기가, 조용한 분위기가 느낌이 달라요. 열심히 해서 조용한 거 하고 지죽은 듯이 조용한 거 하고 지금은 거의 지죽은 듯이 조용한 것에 가까워요. 요것만 하고 쉴게요. 한국 주택연금은 돈은 누가 대출해줘요? 은행이 대출, 은행이.
시중은행이 대출해 준다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뭐 한다고요? 보증 선다고요.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제 보증만 살 뿐이고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해 주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은 절대로 고정금리 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택연금은 변동금리로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모기지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은 누구 돈으로 대출해 준다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돈으로 대출해 준다고요. 그는 시중은행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금리라고요? 고정금리라고요. 시중은행이 하면 고정금리 하겠습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돈으로, 이 돈이 누구 돈이냐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돈이 됐나요?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니까. 다음에 3번에 보증료라는 게 왜 필요할까요? 보증료 최초 대출, 보증료는 최초 대출 시행 시 납부하는 초기 보증료가 있고 보증 잔액의 일정 비율을 매월 납부하는 연 보증료가 있어요. 이거는 그 뒤에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5번에 있는 것 때문에 5번. 종신 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정 상속인이 상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메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자라는 거는. 남는 거는 상속시켜 주죠 또.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모자랄 수밖에 없으니까 우선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단은 가입하는 사람들이 보험료 내는 거예요. 보증료가 일종의 보험료예요. 그 보험료 받아 챙겨놨다가 모자랄 때는 뭘로 일단 메꿔 넣어요. 그 보증료 받아 놓은 걸로 메꿔 넣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할 때는 나중에는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증료가 필요한 거예요. 됐나요? 그다음에 그 4번 지문에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종신 지급 방식과 종신 혼합 방식 및 확정기간 혼합 방식 등이 있죠. 요거는 이제 종신이란 단어가 들어있는 거는 공통점이 사망할 때까지고요. 혼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수시 인출금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됐죠? 그 주택연금 3종 세트 시사적인 거 그 세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40대 50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연금 사전 예약 제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이미 60세가 넘은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60세가 넘었는데 지금 계속 주택 원리금을 상환하는 게 벅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주택연금으로 가입하게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 제1저당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기존에 제1저당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있으면은 주택연금이 안 돼, 가입이 안 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없애는데 어떻게 없애느냐? 이거 수시인출금 있죠. 주택연금에 수시인출금으로 이거를 상환하면은 이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택연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수시인출금으로 대출받은 것이 이걸 다 못 갚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70%까지 수시인출금을 확대해요. 70%까지 수시인출금을 확대해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택연금으로 돌리면 거의 대출 다 받으니까 사실 얼마 남는 거 없어요. 매달 받는 건 얼마 없지만 그래도 그게 훨씬 낫다는 거죠. 지금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벅찰 거 아니에요. 만 60세 넘었으니까. 그 벅찬 거를 이걸로 바꾸면 일단 갚아버리니까 그 원리금 상환하는 거 부담이 적으면서 오히려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받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훨씬 생활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죠. 그 집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그러는 것이 이제 하나가 또 있고요.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우대형 주택연금 있죠. 우대형 주택연금은 1억 5천만 원짜리 이하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죠. 이런 사람이 가입할 때에는 최대 15%까지 연금을 더 줘요. 연금을 15%까지. 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우대형 주택연금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됐나요? 자, 좀 쉬겠습니다.